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복지 경영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지 경영 속에서의 조직화에 대한 부분, 특히 조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복지에서도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영에서도 경영의 하나의 큰 획이 이 경영 속에서의 조직, 이 조직의 관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경영,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조직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부분과 또 경영이라는 부분이 융합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경영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텐데요. 어때요? 과학적인 경영 관리에서의 대표적인 학자 이렇게 떠오른다면 테일러의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경영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개인이 만들 때는 혼자서 모든 공정 과정과 절차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때 하루에 한 10개의 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서 10사람이 투입되어서 분업을 하고 또 과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 상상 의외의 10개가 아닌 수만 개의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학적인 관계와 과학적인 방법이 새롭게 모색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분업화되었다고 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치와 그런 과정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에 있어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고 조직에다가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큰 하나의 개선해야 될 점은 이런 분업과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나름대로 자꾸 우리가 변화하지 아니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과 과거에 되어져 왔던 방법을 그대로 연결하고 그대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우리가 좀 안타까운 하나의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업에 대한 부분이 되었을 때 하나의 분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초가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제창했던 거죠. 이 스미스가 제창했던 하나의 큰 분업이 뭐냐면 국부론의 분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부론. 여기서 제시했던 하나의 사실은 핀 하나를 개인이 만들 때에 10개밖에 못 만드는 또는 아주 소수의밖에 못 만들었는데 10개를 나누어서 분업을 했을 때 48,000개의 핀을 만든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분업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제시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제시가 진행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매우 유의미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과학적인 방법에 테일러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방법에서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디어리라고 하는 제시를 이제 이론적인 거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보았는데요. 하나는 이 모션에 대한 스터디. 그래서 우리가 MS라고 해서 모션 스터디에서 이 모션 스터디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모션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동작을 하는 모션들을 쭉 보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하나의 모션의 액티브한 부분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타임 스터디죠. 그래서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모션 연구와
그다음에 타임 스터디 두 가지. 그러니까 모션 스터디와 그다음에 타임 스터디에서 MS와 TS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상당히 우리가 그냥 하는 일보다도 항상 그 일에 대한 모션을 연구하고 또 타임 스케줄을 연구하고 어느 시간대에 가장 능률이 높아지고 또 어느 시간대에 능률이 떨어지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켰을 때 테일러가 제시했던 이러한 모션 연구와 스터디에 대한 이 타임 스터디가 새로운 하나의 매니지먼트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복지에서 늘 제시하고 또 한번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의미인 오리지널 미닝, 쉽게 얘기하면 OM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미닝은 나름대로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폼이 있어요. 폼. 이 폼은 끊임없이 이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입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리폼해야 된다. 리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ing에서 리포밍,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행을 할 때 늘 생각할 것이 새롭게 리포밍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밍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그 부분을 바꾼다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체인징에 대한 개념을 꼭 가져야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리메이킹 시키고 끊임없이 리포밍하고 그 폼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OM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미닝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파이널 골인 오리지널 미닝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경영학으로 넘어가서도 그 순수성과 그 본질성과 그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간직되어 가면서 바뀌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리지널 미닝의 그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 그 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한 폼을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져 가면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의복을 새롭게 봄의 옷을, 여름의 옷을, 가을의 옷을, 겨울의 옷으로 바꿔줘 가듯이 이 옷에 대한 형식도 끊임없이 바뀌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담보하고 있는 형식도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here and now의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줘 가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한 경영의 컨셉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이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를 끊임없이 연구해 가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보다 새로운 입장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관리의 포인트 중에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표준 작업에 대한 것 그리고 표준 시간에 대한 것 이런 두 가지를 항상 연결고리를 갖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러한 표준 작업에 대한 부분이 없다 하면은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부분에 하나의 모델링이 있고 거기에 맞는 모델적인 하나의 타임 스케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때 규격화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과학적인 이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적절한 사람에 대한 선발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적절한 사람에 대한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들게 되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하는 영역과 그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스페셜리스트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뽑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회복지와 경영을 할 때 항상 그 가교의 역할에 항상 이 S와 P에 대한 공식이 늘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S라고 하는 것은 좀 스페셜리스트 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람은 뭔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의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돼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S라는 스페셜리스트와 P 프로페셔널의 이 프로페셔널 이 두 개의 양날개가 항상 가교 역할을 만들면서 진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도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도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도 상당한 영향력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함께 따라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 V라는 부분과 value,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T라고 하는 theory,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practice.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얘기하면 VT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VTP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식이 항상 이 경영과 복지 그리고 나름대로 복지와 경영의 맥락에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하나의 지주 역할과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초가 뭘까요? 바로 이 value라고 하는 항상 가치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치지향적인 다른 부분이 이 경영학에서 복지로 넘어오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value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이 value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지의 나름대로의 높이와 복지의 깊이가 연결되는 그러한 사회복지의 큰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영에서 복지로 넘어오면서 자칫 이 value라는 부분이 손실되거나 또 그 부분을 나름대로 빼놓고 또는 좀 약하게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데 항상 이 복지의 키워드는 value다. 그 다음에 이 value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theory라고 하는 이론적인 맥락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ory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특히 우리 사회복지의 큰 고민이 뭘까요? 물론 경영도 마찬가지지만 소셜 웰페어의 키워드는 이 H라고 하는 휴먼이라는 부분이 항상 큰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휴먼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뭘 하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큰 이 하나의 그 채널을 계속 끊임없이 두 개의 바퀴가 휴먼 서비스 이게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value라는 부분과 이론이라고 하는 theory의 부분에서의 키워드는 항상 중요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VT 부분인데요. 이 VT라고 하는 value와 theory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항상 VT 다음에 플러스 될 게 뭐냐면 이 practice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뭐 value도 중요하고 theory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이 practice죠. 자, value도 있고, 그렇죠? 가치, theory,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와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ractice라는 부분이 없다면 이건 아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소위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로 볼 때 이 아웃풋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풋과 아웃풋의 큰 맥락의 흐름에 항상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VTP의 practice다. practic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practice도 value가 없는, theory가 없는 practice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을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뽑는 것이 바로 이 스페셜리스트와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프로페셔널한 영역과 스페셜한 영역이 같이 합류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스페셜리스트, 그러한 프로페셔널은 별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프로페셔널과 스페셜리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성이고 하나의 네트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발된 사람들과 잘 뭘 해야 될까요? 잘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을 하고 또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하나의 노동의 분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기초된 협조 체계가 바로 과학적인 관리론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능률이었죠. 능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능률적이지 않았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문화 작업이 필요하겠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작업에 대한 비용 또 시간의 최소화 이런 여러 가지를 영역을 연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테일러의 중요한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모션 연구를 했다 그랬죠, 테일러가. 근데 모션 연구를 했는데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써야 될 하나의 모션이 있죠. 뭐 망치질을 하거나 또 드라이버로 또 뭔가를 막는 조이거나 기름을 치거나 뭔가 자르거나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단하는 자르는 거나 또 나사를 조이는 것이나 또 나름대로 기름을 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들을 작업들을 보면은 그 단순한 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모션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불필요한 작업과 동작들을 다 좀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러한 하나의 모션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사하게 할 때 그 시간과 플러스 그 시간과 그 모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능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각 작업과 작업에 세팅된 곳마다 가장 적합한 그 작업자를 고용해야만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능률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복지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복지의 영역을 크게 보면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인, 기타 여러 부류들이 나눠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성에게 맞는 소셜 워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동에게도 아동에게 맞는 소셜 워커가 있을 수 있고 노인에게도 맞는 소셜 워커가 있겠고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에게 맞는 소셜 워커가 있는데 이 적재적소의 사람들에게 그 영역들에게 그 전문성을 두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들을 휴먼 서비스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하나의 요인이고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고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독자라는 건 뭘까? 슈퍼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자는 그러한 일들이 적재적소에 잘 연결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하고 그걸 만들게 하고 그 부분을 이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고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슈퍼바이저는 뭘까요?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그들을 감독하고 이끌 수 있는 소위 감독자의 역할이 바로 슈퍼바이저인데 슈퍼바이저는 바로 이러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일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한 소셜워커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동안에 한 케이스를 상담 케이스라고 한다면 상담 케이스는 2케이스밖에 상담을 못했어요. 물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했다고 합시다. 물론 이 상담의 퀄리티, 이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수준적이고 좋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오전, 오후에 2케이스밖에 못했을 때 많이 누적돼 있고 대기자인 사람이 수십 명이 많은 사람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볼 때는 2케이스를 참 잘했고 성실하게 했고 정말 그 만족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끝내는 부분으로 한다면은 나머지 수십 명이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오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한 사람에게는 30분 또는 1시간 정도의 그 이상의 상담을 좀 제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상담으로 배치시키고 나머지 상담에 좀 전문적이지 않고 기초적인 것들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꼭 전문 소셜워커가 아니어도 준 소셜워커들이나 또는 일반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상담들이나 기초적인 것들을 다 맡겨서 진행해서 분업을 시켜버린다면 정말 본질적인 그러한 상담을 하는 그 시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치와 안내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 올라온 어떤 그러한 기계를 설치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첨단적인 것들로만 해야만이 이 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뭐 병원을 한번 진료를 하러 받으러 가도 어떤 병원을 가면은 상당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쫙 진행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또 상담도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간혹 어떤 병원에 가보면은 굉장히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정작 진료를 받아야 될 시간은 굉장히 적고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고 이러한 병원들을 우리가 가끔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전문의가 배치돼 있고 똑같은 간호사가 있고 똑같이 사무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주차서부터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면서 진료를 받고 나오고 어떤 기관에서는 특히 병원에서는 긴 시간을 있었지만 정작 진료를 받는 시간은 짧고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짜증나고 힘들게 진료를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누구의 편에서 봐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중요한 이 과학적인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누굴까요?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학교로 이야기하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들이 연구하고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학교의 그 학사 일정이나 또 학교의 홈페이지나 학교의 수업의 모든 분위기나 모든 것들을 학생 중심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영자 입장에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눈높이로 바라보고 눈높이로 그들을 지켜보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들의 뭘 찾는 걸까요? 클라이언트의 찾는 부분이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찾는 것이죠. 니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뭘까?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잘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나름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잘 스터디해야 돼요. 그렇죠? 스터디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잘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스터디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잘 스터디를 진단하고 디아그노시스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플래닝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루 동안 근무하는 것들을 한번 동영상을 찍고 한번 쭉 보면요. 그 동영상을 찍고 본 그 많은 시간들이 다 중요하지만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실에도 저 사무실로 이동이 되고 또 결제하러 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결제하러 기다리는 동안에 많이 기다리고 다시 나와서의 또 다시 연결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동선으로 따지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러한 동선을 오가는 과정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우리가 개선이 되었지만 소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모든 서비스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원스톱 서비스로 그 한 자리에서 완벽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름 분석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상 체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똑같은 그 일을 A, B, C라는 사람이 했는데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오늘 동안 했는데 A, B, C라는 사람이 그 한 일량을 보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0을 했고 B라는 사람은 80을 했고 C라는 사람은 60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A, B, C라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 체계가 다 똑같이 100, 100, 100이라고 돼 있을 때 자, 이 A라는 사람은 100을 해서 100을 받고 B라는 사람은 80을 해서 100을 받고 C라는 사람은 60을 일해서 100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이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리 속에서 본다면은 A는 많은 일을 다 100% 하고 받았지만 C라는 사람은 60%밖에 하지 않았는데 100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 체계를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더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100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만 어때요? 60밖에 안 했다면 그 60에 해당되는 금액에 좀 준해서 나름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일의 효과와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C라는 사람도 나 60만 하면은 60밖에 못 받는구나.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일에 대한 성과가 더 높아지고 더 나름대로 성실성과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그것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 관리로는 항상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간과 방법, 능률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만들 것인가 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일에 대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심어줘야 돼요. 일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동기부여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급상승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디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MT 해가지고 모티베이션 디오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과학적인 경영 방법을 논할 때도 항상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일을 통해서 동기를 어떻게 줄 것인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클라이언트에게든 또 소비자들에게든 동기부여를 잘 심어줄 때 성공적인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행할 때의 동기가 있는 거하고 동기가 없는 거하고 일을 평가를 해보면 동기이론을 입각해서 일을 했을 때는 상당한 효율과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자, 올 한 해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우리가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성과와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해외 유럽 여행 상품권을 줄 것이고 한 달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동기를 심어줬을 때 직원들이 그러한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똑같이 일을 1년 해도 내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적당히 시간 반 잘 때우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동기가 없이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플러스 알파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체재비를 지원하면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회사가 발전하고 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발전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의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의욕도 더 높아지고 또 직원들 간에 더 어떤 경쟁적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 또한 이룰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팀제로 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팀이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제안이 되었다면 그 A팀과 B팀과 C팀은 상당히 경쟁을 하면서도 A팀끼리 B팀끼리 C팀끼리 이런 결속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성과급이라든지 차별화되는 것, 또한 이런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그 원칙을 한번 볼 텐데 그 원칙은 페일료의 관리 원칙론인데 관리 원칙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에 이어서 이 페이올에 대한 접근은 조금 색다른 접근이죠. 페이올에 대한 관리 원칙론이라는 것을 볼 때 관리라는 것은 좀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죠. 이 관리는 좋은 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또 어떤 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나름대로 좋은 관리란 무엇일까라는 좀 좋은 관리라고 하는 의미를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발표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페이올이라는 학자가 만들게 되죠. 자, 페이올이 학자가 만들어진 그 페이올의 원리, 관리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준비라는 것이 준비. 자,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이 준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계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foresight라는 말을 쓰는데요. 준비라는 것을. 자, foresight라고 하는 것은 fore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뭐뭐 앞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를 영어로 얘기하면 forecasting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이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는 것이 forecasting, 일기예보의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경영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앞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이러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미리 예견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회복지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뭐 어떤 때는 아동 쪽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죠. 전쟁 이후 6.25 이후 가장 활성화하게 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동복지였죠. 그래서 그때 많이 만들어진 시설들이 아동에 관련된 시설들이 아동 보육시설, 아동 무슨 센터,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대부분이 아동 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라든지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보육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나 이제 고령화 사회가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사업이 많아질까요? 그렇죠. 노인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 큰 맥을 갖게 되죠. 또 그러다가 이제 노인 장기요양법이 통과되면서 노인들이 만들어진 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특히 요양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곳곳에 요양원이라는 팻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웬만한 큰 건물들 보면은 뭐 3개, 4개씩 한 건물 안에 요양원이
들어와서 요양원끼리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의 흐름을 보면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회복지는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앞으로 2020년, 30년, 40년 넘어가면서 사회복지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포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조직화입니다. 자,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직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나름대로 사회복지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오가나이징 해야 돼요. 자, 조직이라는 말 뒤에 끝에 ing가 붙어 있죠. 자, ing는 뭘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오가나이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 그 플랜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해요. 이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페이올이 얘기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올이 얘기했던 이 오가나이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또 그 작업을 해나가는 작업이 페이올이 얘기했던 이 포사이팅, 그 다음에 포사이팅뿐만이 아니라 오가나이징이죠. 포사이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사이트라고 될 수 있지만 사이팅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 ing형으로 보는 거예요. Here and now라고 하는 부분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죠. Here and now가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Here and now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래를 예견하고 보고 또 준비하고 또 보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커맨드입니다. 오가나이징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커맨딩. 커맨드가 뭘까요? 알다시피 명령이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속에 뭘까요? 그 직원들을 선발하고 평가하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리드의 작업이 이 페어리 얘기했던 세 번째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조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루즈하게 될 수도 있고 나태하게 될 수도 있겠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CEO가 정확하게 이끌어주고 관리하고 체크해주고 평가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조종입니다. 코디네이션. 정확하게 조종해줘야 돼요. 업무와 업무 간의 조정, 또 정보가 어떤 A라는 그룹만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A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정보를 B, C, D, E, F로 쭉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진행하는 중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문제가 나와요.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는 솔루션 작업이 항상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 문제를 이끌어가는 작업. 이 작업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이 작업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코디네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것이 컨트롤입니다. 통제하는 것.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끊을 땐 끊고 또 멈출 땐 멈추게 하고 또 나름대로 진행할 때는 진행하게 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 과정 속에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로서 정확하게 짚고 연결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체를 또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포메이션에 대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갖게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의 프로세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페어리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페어리 얘기했던 것 중에 특별히 14가지의 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분업입니다. 분업. 자, 전문적인 영역이 높아질수록 어떨까요? 전문화가 점점점 될수록 분화가 더 많이 될까요? 아니면 분업이 되어져 갈까요? 아니면 분업보다 통합이 될까요? 더 전문화되어져 갈수록 중요한 것은 더
분업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생각하면서 전문화되었을 때는 분업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분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분업화시키면 일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권한입니다. 권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부분, 특히 경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권한이죠. 자, 그 역할에 맞도록 권한을 줘야 돼. 자, 이 부분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당신의 책임이다. 여기까지는 또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권한, 책임에 대한 정가가 반드시 나름대로 있어야만이 이 책임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뭐 과장님이 할 일이고요. 이것은 팀장님이 할 일이고 이건 사장님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패스만 한다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오거나 또 나름대로 또 소비자가 와서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본인의 역할은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조직을 경영할 때 권한을 줘야 된다. 그 사람에겐 여기까지는 당신의 권한이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명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원화. 그래서 이 하위자는 반드시 한 명의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라인 체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생기면 반드시 내 윗상사에게 내가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일원화. 이 사람이 여기도 보고하고 저기도 보고하고 저기도 보고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거기서 또 지시하는 걸 받아야 되면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ABC에게 다 보고했는데 ABC가 다 다르게 지시가 내려오면 누구를 따를 겁니까? ABC 중에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위자는 한 명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휘에 통일합니다. 조직이 쭉 있으면 한 명의 경영자에게 통합돼서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통일돼서 내려와야 돼요. 이 CEO가 너무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A, B, C, D의 CEO들이 각자 하위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될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직에 대한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어떻게 될까요? 뒤일까요? 앞일까요? 그렇죠. 우선이 돼야 돼요. 나의 이익보다는 조직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 원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종업원과 또 조직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상이 돼야 돼요. 조직은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종업원은 보상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종업원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플러스 알파의 보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권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권한은 가능한 한 이 나름대로 상위 계층으로 집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층화의 원리가 필요하다. 자, 계층과 계층 간의 이러한 관계들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나름대로 연결되어져 가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끌어져 가는 부분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업무상 많은 진행 중에서 이 질서가 있는 조직과 질서가 없는 조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질서가 딱 잡혀있는 조직들이 있죠. 나름대로 위기 질서도 있고 어떤 예절에 대한 질서도 있고 업무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만이 위기 상황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이 질서가 있는 조직들은 앞서가고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가 있는데 질서가 없는 조직은 상당히 위험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정해야 돼요. 공정. 자, 경영자는 하위자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공정해야 돼요. A라는 사람만 더 특혜를 주거나 B라는 사람에게 더 그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 질서와 공정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안전적이어야 된다. 안정, 세프티. 다시 말하면 직업의 이직률이 가장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조직이 좋을까요?
직원의 이직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이직률이 낮은 직장일수록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죠. 이직률이 많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주도권. 주도권이란 뭘까요? 부하가 일을 할 때 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단결입니다. 단결. 팀워크나 단체 정신이나 단결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제 이 페율레의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을 갖고 있다면 하나 조금 더 이론을 좀 넘고 가야 될 것이 그 관료주의적인 부분이 이제 막스 베버의 부분인데요. 베버의 관료주의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관료주의적인 부분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주의 조직은 먼저 생각할 것이 규칙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룰이 명확한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관료주의 특징은 노동의 분화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전문적인 경영이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관료제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층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그리고 항상 관료제는 뭐가 말로보다는 문서로 뭔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생활과 사생활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료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문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좀 친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은 좀 불친절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공문들과 어떤 절차가 심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료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도 한번 평가해 봤지만 관료제가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관료제적인 측면보다는 휴먼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과학적인 방법과 페일로의 방법, 그 다음에 막스 베이버가 제시했던 관료제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경영 방법의 큰 틀인데요. 이러한 틀을 기초로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영역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갖고 가야 될 것은 바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먼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지와 경영을 하면서 늘 고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관료제라든지 과학적이라든지 페이율라든지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을 갖고 있고 방법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 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이 휴먼이라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컴퓨터하고 일하거나 어떤 기계하고 일을 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름 대상이 휴먼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면 조금 두 번째 문제이겠지만 우리 이 사회복지에서 특히 복지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 메터리얼이라 나름대로 로우 메터리얼이죠. 중요한 원료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일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 로우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러한 휴먼 서비스를 진행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베버의 이야기라든지 또 페이율라의 얘기라든지 또 테일러의 과학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주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휴먼 서비스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이 경영적인 하나의 스킬을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휴먼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지 자칫 이 경영적인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만 가지고 복지적인 부분을 접근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잃어버린다 뭐라 그랬죠? 중요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플러스 되는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이 밸류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밸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도입하고 밸류라고 하는 부분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밸류를 이끌고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프로페셔널한 부분과 스페셜리스트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경영적인 방법을 이끌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러한 전통적인 경영학의 접근 방법을 잘 here and now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시키고 새롭게 나름대로 그것을 리메이킹 시켜서 나름대로의 본래적인 OM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미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나아갈 때 보다 나은 복지 경영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